어머니, 저번에 식당에서 만난 그분 남자친구세요?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어요. 역시 눈치챘구나 싶었죠. 응, 그래. 요즘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좋은 분도 만나서 같이 지내고 있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우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설마 재혼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혜지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재혼하시면 재산이 다 그분한테 넘어가요. 지금처럼 그냥 친구로만 지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진우야, 혜지야, 나는 재혼할 생각 없어.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야.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혜지가 또 말했습니다. 승호 씨를 사기꾼 취급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그런 사람 아니야. 좋은 분이야.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변해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죠. 그 후로 진우랑 혜지한테서 연락이 자주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어디 가냐고, 돈은 얼마나 쓰냐고.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했죠. 여행 간다고 하면 왜 자꾸 돈을 쓰냐고 하고,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까지 했습니다. 엄마, 이 가방 새로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다가 마음에 들어서 샀어. 어머니, 요즘 너무 돈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끼셔야죠. 심지어 제가 사는 물건까지 체크했어요. 제 돈을 제가 쓰는데 왜 아들 며느리한테 간섭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점점 숨이 막혔어요. 겨우 자유를 찾았는데 다시 통제받는 느낌이었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 박영자입니다. 지금은 정말 편하게 혼자 살고 있어요. 3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평온한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아들 진우는 겨우 9살이었죠. 어린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저는 눈물 흘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생계를 꾸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게 반찬 가게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 응대하고 쉬는 날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진우가 학교 다녀오면 가게 한쪽에서 숙제하게 하고 저는 계속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서 대학 보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장사는 잘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제 반찬이 맛있다고 소문을 내줘서 감사하게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만든 반찬들이 오후면 다 팔렸죠.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진우대학까지 보냈고 4년 전에는 결혼까지 시켰어요. 며느리 혜지를 처음 봤을 때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진우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생각했죠. 아들 결혼시키고 나니까 이제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찬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이 5억 정도 됐고 20평짜리 아파트도 장만했어요. 누가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충분했죠. 아껴 쓰면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가게를 정리하고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서 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심심해지더라고요. 30년 넘게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료했습니다. 그때 오랜 동네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영자야, 너 요즘 뭐 하니? 집에만 있지 말고 복지관에 나와봐. 여기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도 좋아. 그렇게 친구 말을 듣고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죠.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여유를 찾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친절하고 밝았어요.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늘어났죠.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들이 저한테 등산 모임을 추천해 줬어요. 처음에는 걱정됐습니다. 제가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대부분이고 천천히 걷는 코스라서 괜찮았어요. 산에 올라가면 공기도 좋고 경치도 아름다웠습니다. 등산 모임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계절마다 여행을 다니게 됐어요. 봄에는 벚꽃을 보러 진해에 갔고, 여름에는 강원도 계곡에도 갔고, 가을에는 내장산으로 단풍 구경을 갔죠. 겨울에는 다 같이 따뜻한 남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제대로 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가을쯤 등산 모임에서 한 남자분을 알게 됐습니다. 성함은 최승우였어요. 저보다 2살 많은 71살이었죠. 승호 씨도 저처럼 배우자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은 모임에서 만나는 사이였는데 자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통했습니다. 어느 날 승호 씨가 저한테 커피 한잔 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30년 만에 남자분이랑 단둘이 만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편했습니다. 승호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자기 이야기도 솔직하게 해줬어요. 저도 마누라 떠나보내고 20년 넘게 혼자 살았어요.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더라고요. 그 말이 참 공감됐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승호 씨랑 자주 만나게 됐어요. 동네에서 낮에 커피도 마시고 영화관도 같이 갔습니다. 혼자서는 영화관 가기가 좀 그랬는데 둘이 가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주말에는 도시락 싸서 같이 소풍도 갔어요. 나이가 이제 70을 바라보니까 재혼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었어요. 승호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영자 씨, 우리 그냥 편하게 친구로 지내요. 서로 부담 주지 말고. 네, 저도 그게 좋아요. 지금처럼만 지내요. 정말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보고 싶으면 만나고, 바쁘면 안 만나고, 서로한테 간섭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이였죠. 그렇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즐거웠어요. 뭘 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하루 생존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승호 씨랑 동네 맛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죠. 새로 생긴 한정식집이었는데 친구들이 거기 음식이 맛있다고 추천해 줬거든요. 약속 시간에 맞춰 식당에 도착했고 승호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음식도 기대되네요. 저희는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드니까 진우랑 혜지가 서 있는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마주쳤을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진우야, 혜지야, 너희가 여길 어떻게 왔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승호 씨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더라고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진우한테 승호 씨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 이분은 친구야.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얼버무리듯 대답했죠. 승호 씨가 눈치 빠르게 인사를 했어요. 진우도 형식적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혜지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어머니도 여기서 식사하시려고요. 그럼 저희 같이 먹을까요? 진우가 말했지만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먹기로 했죠. 자리를 합쳐서 넷이 앉았어요.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진우랑 혜지가 자꾸 저랑 승우 씨를 번갈아 보는 게 느껴졌어요. 다행히 식사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승우 씨랑 먼저 일어나서 나왔죠. 밖에서 승우 씨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자 씨, 괜찮아요? 아드님한테 미리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아직 말 안 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며칠 후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제가 회사 올게요. 오랜만에 아들이 먼저 밥 먹자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말에 진우네 집에 갔죠. 혜지가 문을 열어줬는데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밥을 먹다가 혜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식당에서 만난 그분 남자친구세요?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어요. 역시 눈치챘구나 싶었죠. 그래. 요즘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좋은 분도 만나서 같이 지내고 있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우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엄마, 설마 재혼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혜지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재혼하시면 재산이 다 그분한테 넘어가요. 지금처럼 그냥 친구로만 지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진우야, 혜지야, 나는 재혼할 생각 없어.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야.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많아요. 혜지가 또 말했습니다. 승호 씨를 사기꾼 취급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그런 사람 아니야. 좋은 분이야.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변해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밥을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 후로 진우랑 혜지한테서 연락이 자주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어디 가냐고, 돈은 얼마나 쓰냐고.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했죠. 여행 간다고 하면 왜 자꾸 돈을 쓰냐고 하고,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는 물건까지 체크했어요. 엄마, 이 가방 새로 샀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혜지야, 그냥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다가 마음에 들어서 샀어. 어머니, 요즘 너무 돈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끼셔야죠. 제 돈을 제가 쓰는데 왜 아들 며느리한테 간섭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점점 숨이 막혔어요. 겨우 자유를 찾았는데 다시 통제받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진우가 제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죠. 어느 날 진우가 집에 들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혜지랑 같이 온다고 했죠. 저녁 먹으러 온다기에 미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혜지가 좋아하는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진우랑 혜지는 거실에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국을 끓이고 있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는데 제가 못 듣는 줄 알았나 봐요. 여보, 어머니, 집 시세 확인해 봤어? 혜지가 물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응, 확인해 봤는데 지금 시세로 한 4억 정도 되더라. 진우가 대답했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이랑 합치면 한 9억 정도 되겠네? 그렇지. 근데 상속세 계산해 봤더니 세금이 좀 많이 나와. 두 사람이 갑자기 상속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나오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에이, 그럼 우리 손에 7억 정도밖에 안 남네. 생각보다 적은데? 혜지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국자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죠. 그래도 괜찮아. 우리 집 사는데 보태면 되지. 그 남자친구는 어떻게 할 거야? 혹시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돈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체크해야지. 괜히 큰돈 주면 안 되니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나와서 거실로 갔습니다. 진우랑 혜지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죠.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혜지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 쪽으로 갔습니다. 밥 차렸으니까 먹어.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하지만 속은 끓어올랐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는데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우랑 혜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을 먹더라고요. 저는 밥을 먹는 내내 아까 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상속세 계산, 손에 남는 돈, 남자친구 체크. 제가 죽기도 전에 벌써 제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밥을 다 먹고 진우랑 혜지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악착같이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진우 학비 대고 결혼 비용까지 대주고 그렇게 남은 돈을 아껴서 모았죠.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고 모은 제 돈인데 진우랑 혜지는 이미 자기네 돈인 것처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진우랑 혜지가 돌아가고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진우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진우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재산만 걱정하고 있었죠. 혜지도 마찬가지였고요. 며칠 후 진우가 또 집에 왔어요. 혜지도 같이 왔죠.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엄마, 통장이 몇 개예요? 어디에 돈 넣어두셨어요? 진우가 물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진우야,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치매 오면 통장 찾기 어려우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속내가 뻔히 보였어요. 제가 죽으면 통장을 찾기 쉽게 하려는 거였죠. 진우야, 아직 치매 올 나이 아니야. 나 정신 멀쩡해. 그래도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혜지가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물어봐서 저는 그냥 대충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에 결심이 섰습니다. 제 재산을 이 사람들한테 1원도 주고 싶지 않다고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왜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줘야 하나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제 재산을 제가 원하는 곳에 기부하면 되는 거였죠. 진우한테 주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게 쓰일 거예요. 저처럼 힘들게 사는 노인들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결심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진우랑 혜지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다음 날에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곳이었죠. 약속을 잡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까 젊은 여자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박영자 어르신이시죠? 네, 맞아요. 편하게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증도 받고 싶고요. 아, 네.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실 건가요? 제가 죽으면 남은 재산을 노인복지 기관에 기부하려고요. 변호사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가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분들은 있으시나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 마음대로 하려고요. 제 재산이니까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정도 상담을 했어요. 제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어떤 기관에 기부할지 정했습니다. 저처럼 혼자 힘들게 사는 노인들을 돕는 복지 기관으로 정했죠. 거기서 밥도 주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 말벗도 되어준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좋은 일 하시네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제 돈이 의미 있게 쓰일 거라는 생각에 뿌듯했죠. 언제까지 서류가 나올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공증까지 하시면 2주일 정도요. 네, 빨리 부탁드려요. 사무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진우랑 혜지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제 재산은 이미 정해진 곳으로 갈 테니까요. 2주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서류가 다 준비됐다고요. 다시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 들고 나오니까 정말 시원했어요. 집에 와서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유언장, 공증서, 재산 목록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이제 계획을 실행할 차례였어요. 진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엄마가 해줄게.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진우가 알겠다고 했어요. 주말까지 며칠 동안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서류를 보여줄 수 있을까? 너무 대놓고 보여주면 일부러 그런 것 같고, 그렇다고 숨겨두면 못 볼 수도 있고요. 고민 끝에 방법을 찾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서류를 펼쳐놓는 거였죠. 밥 먹으러 오면 당연히 거실을 지나갈 테고 테이블 위에 뭐가 있으면 궁금해할 거예요. 특히 혜지는 호기심이 많으니까 틀림없이 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거실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정중앙에 서류를 펼쳐놨습니다.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잘 보이게요. 준비를 마치고 진우를 기다렸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진우랑 혜지가 과일을 들고 왔더라고요. 두 사람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귀를 기울였죠. 어머니, 음식 하는 거 도와드릴까요? 혜지가 부엌으로 오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괜찮아. 혜지야. 거의 다 됐으니까 잠깐 거기 앉아서 쉬고 있어. 혜지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혜지가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역시 서류가 눈에 띈 거였죠. 혜지가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몇 초간 읽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어요. 여보, 이것 좀 봐. 혜지가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가 다가와서 서류를 같이 봤죠. 두 사람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혜지가 서류를 더 자세히 읽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서류예요? 혜지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부엌에서 나왔어요. 보면 알잖아. 유언장이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가 서류를 들고 저한테 다가왔어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재산을 전부 기부한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 공증도 다 받았어. 엄마, 이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 결정하세요?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진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혜지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우 씨 생각은 안 하세요? 두 사람이 동시에 항의했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내 돈인데 왜 내가 상의해야 돼? 차분하게 물었어요. 진우가 말문이 막힌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우 손에서 서류가 떨렸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더라고요.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엄마 아들인데 저한테 1원도 안 남긴다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혜지가 옆에서 서류를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혜지까지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야. 너네가 왜 상관해?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해도 돼요? 진우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종이가 흩어지더라고요. 가족이면 엄마 재산 계산하고 상속세 따지고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진우랑 혜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걸 어떻게? 혜지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 들었어. 너네가 떠들던 거 부엌에서 다 들었다고. 진우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나 죽기도 전에 벌써 내 돈 계산하고 상속세 빼고 얼마 남나 따지고 있고. 그게 가족이 할 짓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혜지가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너네 속마음 다 봤는데.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설마 그 남자친구 때문이에요. 그 사람한테 다 주려고 이러는 거죠? 진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승호 씨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럼 왜 갑자기 이래요? 그 사람 만나고 나서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진우가 계속 우겼습니다. 혜지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그 남자 다 사기꾼이에요.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승호 씨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그 입 닥쳐. 승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진우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엄마도 참 바보예요. 속는 줄도 모르고.
너네가 뭘 안다고 그래. 승호 씨는 자기 재산도 있고 자식들도 다 크고 내 돈 필요 없어. 그럼 왜 엄마한테 붙어 있어요? 분명히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혜지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네 나가. 당장 나가. 제가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진우가 화들짝 놀랐어요. 엄마,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봐요. 혜지가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생각할 거 없어. 너네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어. 나 죽고 받을 돈 계산이나 하고 있는 너네한테 왜 내 재산을 줘야 돼? 엄마, 그래도 오늘 너네한테 해주는 밥이 마지막이야. 이제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 엄마 아들이에요. 아들. 내 재산만 노리는 아들이 무슨 소용이야. 나가. 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혜지가 진우 팔을 잡아당겼어요. 여보, 일단 나가자. 어머니가 지금 흥분하셨어.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진우가 돌아서더라고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그 남자한테 속아서 재산 다 날리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마지막까지 승호 씨를 욕하더라고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네가 후회할 거야. 1원도 못 받게 됐으니까.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혜지가 진우를 끌고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저한테 이럴 수 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놓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들이 모두 식어가고 있었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울다가 멈추고 다시 울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해가 지고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우한테서 온 문자였죠.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잘못했어요. 문자를 보고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미 두 사람의 본심을 다 봤으니까요. 저는 일어나서 거실 불을 켰습니다. 흩어진 서류를 주워 모았어요. 유언장을 다시 정리하면서 제 결심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원하는 곳에 쓸 거예요. 진우한테는 1원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진우가 어렸을 때 모습, 제 손잡고 학교 가던 모습, 대학 합격하고 좋아하던 모습.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랬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새벽에 일어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진우랑 혜지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러려면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계속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을 팔겠다고 했죠.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왜 파시려고요? 여기 오래 사셨잖아요. 이사 가려고요.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어서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바다 근처로 가려고요. 조용한 곳으로요. 부동산 사장님이 며칠 안에 매물 내놓겠다고 했어요.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산 집이라 물건이 많았죠. 필요 없는 건 다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승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호 씨, 저 이사 가려고요. 네. 갑자기 왜요? 승호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죠. 아들이랑 며느리 이야기, 유원장 이야기, 싸운 이야기까지요. 영자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승호 씨의 목소리가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요. 바다 보이는 곳에 작은 집 구해서 혼자 살 거예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가끔 놀러 가도 될까요? 그럼요, 승호 씨. 언제든지 오세요. 승호 씨와 통화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계속 짐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이 팔렸어요. 생각보다 빨리 팔렸죠. 매수자가 급하게 구한다고 했거든요. 저도 빨리 떠나고 싶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집 계약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바다 근처 집을 알아봤어요. 남해, 동해, 서해를 다 찾아봤는데 남해 쪽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경치도 좋더라고요. 며칠 동안 직접 내려가서 여러 곳을 둘러봤어요. 한 작은 마을에서 괜찮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10평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어요. 평생 한 번쯤은 바다 보이는 곳에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루는 거였죠. 집값은 원래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됐어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었고 면적도 작았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테는 충분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어요. 계약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죠. 옆집 할머니한테만 이사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자 씨, 어디로 가시는데요? 바다가 보이는 남해 쪽으로 가요. 옆집 할머니가 배웅해 주셨어요. 친구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얘들아, 나 이사가 남해로. 영자야, 갑자기 왜? 친구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고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었다고만 했죠. 친구들이 응원을 해줬습니다. 고마웠어요. 진우한테는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면 또 소란스러울 테니까요. 이사 전날 밤 집을 둘러봤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진우를 키웠고 웃고 울었죠. 추억이 많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됐습니다. 이사 당일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싣기 시작했죠. 가구는 거의 안 가져갔습니다. 오전에 모든 짐을 실었어요. 마지막으로 빈 집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텅 빈 거실, 부엌, 방, 이제 다른 사람이 살 공간이에요. 그렇게 트럭을 타고 서울을 떠났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남해에 도착했어요.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죠. 창문을 열었어요.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물결에 반짝이고 갈매기가 날아다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잘 살아야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짐을 다 풀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집이라 금방 정리됐죠. 정리가 끝나고 창가에 앉았어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진우한테서 전화가 몇 통 왔더라고요. 문자도 여러 개 왔고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승호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저는 무사히 도착했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조만간 놀러 갈게요. 친구들한테도 도착했다고 연락했죠. 모두 축하해줬어요.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는데 정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도 없었죠. 남해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이런 여유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서울에서 차 타고 내려왔다고 했죠. 와, 영자야. 여기 진짜 좋다. 친구들이 바다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치. 나도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해. 친구들이랑 근처 식당에서 해산물도 먹고 해변 산책도 했어요. 밤에는 집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틀 동안 놀다가 친구들이 서울로 돌아갔어요. 승호 씨도 놀러 왔어요. 주말에 차를 몰고 내려왔죠. 영자 씨,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부터가 다르네. 그죠? 저도 여기 와서 건강해진 것 같아요. 승호 씨랑 이틀 동안 여기저기 구경 다녔어요. 근처 섬도 가보고 등대도 갔죠. 해변에서 커피도 마시고 조개구이도 먹었습니다. 영자 씨, 이런 곳에서 사니까 부럽네요. 저도 나중에 이사 올까요? 그러세요. 여기 집값도 저렴하고 좋아요. 승호 씨와 함께 있으니까 더 즐거웠어요. 하지만 서로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한 달쯤 지나니까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냐고요. 가보니까 서울 복지관과 비슷했습니다. 여기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등산 모임도 알아봤어요. 남해에도 산이 많더라고요. 모임에 들어가서 매주 산에 갔습니다. 서울 친구들보다 더 친근한 분들이 많았어요.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통영, 남해, 여수, 순천, 근처 도시들을 다 둘러봤어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러 지리산도 갔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고 바다도 더 푸르렀어요. 매일매일이 행복했죠. 어느 날 옆집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영자 씨, 아들이 찾아왔었어. 네. 언제요? 지난주에 영자 씨 집 문 두들기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진우가 찾아왔다니요. 뭐라고 하던가요? 집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오라고 소리 지르더라고. 전화도 안 받고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냐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진우랑 혜지가 제가 이사 간 줄도 모르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참 소리 지르다가 갔어. 근데 그 집 이제 다른 사람 들어왔잖아. 새로 이사 온 사람들 깜짝 놀랐대. 아이고, 죄송해요. 피해 끼쳐드렸네요. 괜찮아. 내가 설명해줬어. 영자 씨는 이사 갔다고. 고맙습니다. 할머니. 전화를 끊고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진우가 저를 찾고 있구나. 하지만 찾지 못할 거예요. 제 새 주소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며칠 후 진우한테서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받아봤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잖아요. 진우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이사 갔어. 어디로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어요?
너한테 말할 이유가 없잖아. 냉정하게 말했어요. 진우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아니야. 난 이제 편하게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엄마, 나 바빠. 끊을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로도 진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받을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저는 계속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친구들 만나고 여행 다니고 승호 씨랑 커피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실 때면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고 싶었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야라고요. 하루 종일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반짝였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남해에서 산 지 벌써 1년이에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죠.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진우랑 싸우고, 집을 떠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지금 돌아보면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진우랑 혜지 눈치 보면서 제 재산 걱정하며 살았겠죠. 자유롭게 여행도 못 다니고 친구들도 맘 편히 못 만났을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우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설 연휴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뵐게요. 또 연락이 왔어요. 요즘 들어 진우한테서 연락이 자주 와요. 처음에는 화난 목소리였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사과하는 톤이에요. 이제는 만나줄까 하고 한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야겠죠. 그래도 아들인데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당장 만날 순 없지만 아예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갈매기가 바다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승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영자 씨, 점심 먹으러 갈까요? 새로 생긴 횟집 가보려고요. 좋아요. 잠깐만요.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승우 씨랑 같이 걸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했어요. 영자 씨, 여기 온 지 1년 됐죠? 네. 벌써 1년이에요. 시간 참 빠르죠. 영자 씨는 여기서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자유로운 삶은 처음이에요. 승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영자 씨 보면서 많이 배워요. 용기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처음엔 무섭기도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죠. 모래를 밟으며 걷는 게 좋았습니다. 영자 씨, 저 다음 달에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제주도요? 좋죠. 얼마나 갈 건데요? 3박 4일 정도요. 렌터카 빌려서 여기저기 구경하려고요. 저도 갈래요. 제주도 가본 지 오래됐어요. 그렇게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며 걸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려다가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이런 여유를 누리게 됐으니까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진우한테서 답장이 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엄마 준비되시면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진우도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제 뜻을 존중해 주네요.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죠. 하지만 그때도 저는 제 원칙을 지킬 거예요. 유 원장은 바꾸지 않을 겁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별이 하늘에 떴습니다. 바다 위로 달빛이 비쳤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거든요. 아무 걱정 없다는 사실이 그냥 행복했어요. 인생은 짧아요. 7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 가는 대로요. 제 재산도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한테 좋은 것도 사주고 그러다 남으면 복지 기관에 기부할 겁니다. 저처럼 힘든 노인들을 위해서요. 진우한테는 미안하지만 이게 제 선택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아들이라고 해서 제 인생을 간섭할 권리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소중해져요. 그래서 더 아껴 쓰고 싶습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행복한 일에만 시간을 쓸 거예요. 이번 일을 겪고 제가 느낀 교훈이에요.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결국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야 해요. 남의 탐욕이나 간섭에 흔들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 겁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제 방식대로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니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가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후회 없이 행복하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